안녕하세요. 최정하는 변호사들의 신용진 유한 변호사입니다. 유 변호사님. 네, 내 자식이 학교 폭력을 만약 당했을 때 나한테 얘기를 할까요, 안 할까요? 얘기를 잘 안 하겠죠. 잘 안 합니다. 네, 그 학교 폭력이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. 네네,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내 자식이 어느 날 이러고 왔어요. 네,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왔어요. 그랬을 경우에 내 자식이 피해를 당하고 왔구나 라는 이제 감을 잡았을 때,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그 작업이 무엇일까요? 일단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. 네, 그러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병원을 빨리 가서요, 진단서를 끊어야 되고, 폭력 현장에 있었던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, CCTV는 뭐 보존 기간이 사실 뭐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가서 CCTV 확보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을 좀 따는 게 좋겠죠. 뭐 관련된 녹취나 그런 녹음들, 네,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가 만들어졌어요. 네, 그 다음에는 뭐 경찰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, 네, 그 다음에 뭐 그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 알리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, 그죠. 어떤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? 사실 뭐 어떤 게 좋다, 뭐 그런 거는 순서 사실 없지만, 네.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 먼저 고소를 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학교에 있는 그 징계 절차를 밟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은 이런 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고 또 피해 회복이 구체적이고 또 금방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, 또 학교 내 절차는 글쎄요,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학교장의 뭐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것 음, 때문에 변수가 많고 또 절차 자체가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서 동시에 하는 거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. 솔직히 얘기하면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 학교나 교육청도 좀 압박을 받고 그죠?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네, 네, 얘기처럼 네, 들리네요. 네, 네. 네. 그럼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을 다 취했다고 했을 때 경찰에 신고한 거 관련해서는 이제 아이가 직접 조사를 받나요? 근데 원래는 이제 고소인의 진술이 필요한데, 우선 진술은 당사자가 하기 원칙입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. 그러면 뭐 부모나 뭐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동석해서 진술을 할 수 있고요. 네. 그런 문제는 뭐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음,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변호사를 대동을 한다. 네, 그런 부분을 본인의 직업과 상관없이 네, 솔직하게 네. 솔직한 그 의견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? 대동하는 게 좋습니까? 아니면 필요 없습니까? 뭐 수사기관에 가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수사기관 가서 진술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. 수사관도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고.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동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참석하기 전에 변호인의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셔서 고소장도 작성을 하시고 관련된 증거도 좀 취합을 하셔서 조금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신 다음에 가서 진술을 하시는 게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학교나 교육청에서 열리는 뭐 소위 학폭이 비슷한 것들, 네, 학폭이나 심의위원회 네,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 사실은 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 뭐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축소시키거나 그죠. 은폐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. 네, 네. 그렇다면은 그러한 경우에도 그 변호사를 좀 대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학폭이나 이런 거 열릴 때에도 그 가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들이 진술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 진술을 이제 무턱대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하고 동석을 하든지 아니면 변호인의 조력을 좀 받으셔서 좀 미리 준비를 해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, 분명히. 왜냐하면 변호인들은 아무래도 핵심적인 그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, 그리고 그 부분에 필요한 증거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도움을 받으셔서 가시면 제가 볼 때 훨씬 효과적이고 분명해질 거라 봅니다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그 가해 학생 중에서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촉법 네. 소년이 뭔가요? 그러니까 촉법 소년은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네, 그 소년법의 규정에 이제 나와 있는 네, 의미인데, 이게 뭐냐면 죄를 범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촉법 소년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우리나라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음, 이제 보호 처분이라는 처분을 하게 되고요.
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많죠. 네. 예, 예, 예. 뭐 그런 어쨌든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의 소년이 네, 소년 중에서 범죄를 범한 범한 소년을 소년을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 네네, 경미한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그죠.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데요.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네. 뭐 좀 법적으로 좀 손해를 배상받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? 네, 가능합니다. 이게 형사 처벌을 안 한다는 거지,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어떻게? 누구한테요?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예, 이제 금전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보호 처분을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되고 학생은 네. 그 촉법 소년들은 네네네.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네.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부모를 상대로 음, 그런 이제 금전적인 손해로 대신 피해 회복이 좀 되는 거죠. 네. 네. 어느 정도 억울함이 좀 덜어질 것 같습니다. 네네네. 네. 알겠습니다. 간단하지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. 일단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네. 전부를 살리는 길이다. 네, 이 말씀을 맞습니다.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폭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가해 학생들 처벌을 하는 게 1차적이지 않을까.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네, 있습니다. 저랑 예. 비슷하네요. 네네. 네. 이상 오늘 그 내용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